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말에 욕심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죠.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거리낌 없이 한다는 뜻인데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본능을 자제하지 못하고 못된 짓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무리 본능에 충실한 게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주변에서도 겪게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싶네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현재 덮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주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부부는 중학교 때까지 한 동네에서 자란 친한 오빠 동생이었고요. 성인이 된 후 우연히 연락이다.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확인한 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연애 3년 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워낙 성격이 착하고 온순한 편이어서 그런지 딱히 반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성격처럼 가족들에게 정말 잘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공장 일이 30대 젊은 남자가 하기에도 힘이 많이 되는 일이잖아요. 워낙 힘쓰는 일이 많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특히 공장 일이 바쁠 때면 밤샘 작업도 종종 하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나이가 있으니 저는 혹시 몸에 무리가 되거나 피곤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친정엄마도 힘든 일을 하면 잘 먹어야 한다면서 보양식 같은 것을 자주 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저희 모녀의 걱정에도 남편은 공장 일을 하고 들어와서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와서도 집안일에 잘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손님들이 많아 정신없는 저를 위해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쉬지 뭐 하러 나왔냐며 걱정 섞인 잔소리를 했죠. 당신이 가게를 나오면 어떻게 해? 평일에 힘든 일하면 주말에는 좀 쉬어줘야지. 가게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다리 쭉 펴고 누워 있어. 그리고 집에 있어도 할 일 없어. 아이, 그래도 주말에는 쉬어야지.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던가 아니면 당신이 좋아하는 낚시라도 하러 가든가 해. 그러나 남편은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빙크 듣고는 본인이 힘든 만큼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달라면서 가게를 도왔죠. 착하고 온순하긴 해도 이런 면에서는 항상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결국 저도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가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도 살들이 챙겼죠. 사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친정아버지가 뇌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친정아버지를 하늘에 보내드린 두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친정아버지 없을 날을 시집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시는 친정엄마가 많이 안쓰러웠던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친정엄마가 적적하지 않게 자주 찾아뵈어야 한다면서 매주 한 번씩은 저를 꼭 친정집에 데리고 갔어요. 집에서 거의 2시간 거리를 달려가야 했죠. 하는데 정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직접 가서 요리도 해드리고 용돈도 꼭 챙겨드렸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친정엄마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자식도 먹고 사느라 친정엄마를 살뜰히 챙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직접 나서서 그 어렵다는 장모님을 잘 챙겨주니까 아래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예쁘고 좋았죠. 그래서 저도 조금 어려운 관계이기는 하지만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시부모님은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별일 없어도 자주 찾아뵙고 시댁 경조사도 꼼꼼히 잘 챙기려고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시댁 주변에 살고 있는 시누이에게도 반전을 가져다 주면서 친동생처럼 아끼고 잘 챙겼어요. 그러나 행복한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죠.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많이 낳으며 잘 살고 싶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마음대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친정엄마는 아이가 생기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항상 임신 테스트 키트를 해보면 한 줄만 나온 거예요. 현미야, 너 테스트 키트 해봤니? 아직 아이 소식 없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아이를 많이 기다리셨죠. 매주 절에 가서 기도도 올리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셔서 테스트 키트 결과를 물으셨어요. 친정엄마도 내신 걱정이 되셨는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뭄에 콩나듯이 조심스레 물으셨죠. 그러나 저는 매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한 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못난 며느리, 못난 딸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우울했어요.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인지 항상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여보, 임신 철수 특기 너무 많이 하지 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꾸 기대하고 테스트해보면 생귤, 아이도 잘 안 생긴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살자. 아유, 어떻게 그래? 나도 나이가 있고 양가 부모님 저렇게 기다리시는데 연거 부모님이 기다리셔도 어찌 되었건 부부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아이 가졌는데 너무 몸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 전전긍긍하면 당신만 힘들잖아. 나는 당신이 힘든 거 싫어. 남편은 우울해하는 제 옆에서 괜찮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이나마 기분을 풀 수 있었죠. 그렇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끝을 다행히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게 되었죠. 물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 소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하늘의 뜻이고 시행착오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뻐하기도 전에 떠나보낸 아이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매번 아이를 안타깝게 떠나보내게 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기도 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놓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본 후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자 했었는데 하늘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준 것인지 임신 소식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죠.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불면 꺼질까 주면 터질까 안달복달했어요. 아무래도 힘든 시기 다 겪고 가시게 된 아이인데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임신 소식을 듣은 후 본인이 신중히 고민을 해봤다면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아까 일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당신 그 일 좀 줄이는 게 어떨까?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을 줄이라니. 나는 자영업자인데 가게를 어떻게 줄여 직장인처럼 휴직계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번이 우리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는데 갑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가게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놀리고 당신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가서 관리하는 건 어때요? 알겠어요. 나도 이 아이만큼은 잘 지켜서 낳고 싶으니까 당신 말 따를게요. 저는 인건비 부담이 있기는 했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무사히 잘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항상 가까운 곳도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다니고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지 않는 등 항상 조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늘에서 빨리 빼앗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 듯 싶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가게에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헐레벌떡 택시를 잡아타고 가게로 향했어요. 되었나 보이는 것 같아 과도하게 노력한 것이 아닐까 고민이야.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게에 간 것이 바로 아이가 태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게 했던 이유였죠. 그러나 아이를 낳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친구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녀에게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잘못된 것 같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잘못된 것 같더니 너 지금 안전기잖아. 뭔가 자꾸 뛰는데 아무래도 양수는 아닌 것 같아. 현미야, 출산열을 남겨두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가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바로 응급실로 와, 알겠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많이 놀랐지만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죠. 그러나 저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친구와의 전화를 급하게 끊고 곧장 택시를 잡아 타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병원으로 가면서도 이번에는 안 된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해 담당 선생님의 진료를 보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얼마 후 진료를 끝낸 담당 선생님은 저에게 조심스레 아이가 심장이 멈췄다며 세상을 떠난 아이를 자연분반으로 출산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 진짜 설마 하는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출산을 열흘 남기고 유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기껏해야 아이가 일찍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게다가 저는 이번에만 3번째 유산이었잖아요. 남편과 양가 부모님 얼굴 볼 낯도 없고 제자의 모습으로 멀쩡한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가운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결국 유산 판정을 받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해야 했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과 남편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친정엄마는 괜찮다고 아이와는 인연이 아니었다면서 위로를 해주셨죠. 그러나 시부모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열흘만 있으면 태어날 것을 그걸 못 지켜서 이런 사자를 만들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대체 몸에 뭐가 끼어 있길래 매번 유산만 하냐? 곧 있으면 손주 나온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을 했는데. 이제 어쩔 거야? 사돈 그만하세요. 해체했더니 유산에서도 출산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몸조리하고 마음 추스려야 해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제 딸이니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니, 뭘 잘했다고 몸조리를 합니까? 그 매번에 좀 가지나 하면 떨궈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니, 사돈, 속상하시다는 건 알겠는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안 그래도 나아갈 것입니다. 의사만 하는 며느리가 뭐가 좋다고 여기 있겠습니까? 시부모님은 화가 잔뜩 나신 채로 병실을 나가셨어요. 남편도 연신 한숨만 쉬어댔죠. 제 유산으로 인해 소란이 생기니까 괜히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은근히 남편 눈치를 보는 듯 싶었어요. 그러나 유산을 하게 된 당사자인 저는 가족들의 슬픔보다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이 더 커서 주변 사람들을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게다가 약 1달간은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죠. 그래도 언제까지 누워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유산 후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도 유산을 많이 하다 보니 남편도 점점 실망이 커졌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조금씩 변경되었어요. 변했었어요. 그러나 이번 유선으로 인해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았죠. 그 착하고 순했던 사람이 저만 보면 무서울 정도로 거칠게 행동하더군요. 물론 자식을 잃은 건데 남편의 마음도 심란하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하며 그냥 모른 척 지나갔어요. 그러나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고 말도 험하게 하며 막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 저는 남편에게 받게 되는 상처가 깊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이별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는 말 중에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유산한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나 매한 같으니까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예전처럼 착하고 순한 남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찌되었건 남편도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크게 상심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에 은근슬쩍 시험관 얘기를 꺼내 보았어요. 여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갑자기 무슨 부탁? 당신 유선으로 많이 실망한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시험관 같은 거 하면 나이가 있어도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 시험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우, 어차피 애 가져도 제대로 품지 못하면서 그냥 포기해. 여보, 나 진짜 아이가 간절해서 그래? 내 유일한 소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관 딱 한 번만 해보자. 나 더 이상 아예 문자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자신은 나이 갖는다는 소리 꺼내지도 마. 그렇게 남편은 시험관을 해보자는 저희 이야기에 화를 잔뜩 내면서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꼭 한 번은 시도를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당연히 시부모님도 실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니까 좋은 소리를 하시지는 않았죠. 시험관을 하겠다고? 아니면 또 떨굴 텐데? 뭐 하러 돈 들여 그런 걸 아냐? 어머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진짜 아이 낳고 싶어요. 에휴, 진홍이는 뭐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좋은 소리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맞지? 네,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면서 싫다고 해요. 그런데 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쉬운 건 해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아휴, 이게 무슨 고생인지. 제 눈이 한테 얘기입니다. 해보자 하지 말고 대신 너도 약속 하나 해봐. 약속이요. 만약 시험관에서 그것도 실패하면 이 온음을 장착해라. 더 늦기 전에 재능이 아기를 낳아줄 여자를 찾아서 들어앉혀야 되니까. 시험관을 실패하면 남편 아기를 낳아줄 다른 여자를 들어앉히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나 이유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 쉬운 걸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약속을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곧장 남편을 불러서 시험관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정색을 하며 싫다고 했지만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못했어요. 마지못해 시험관을 해보겠다고 한 후 시댁을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험관으로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면서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아이를 가지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좋은 건 먹고 안 좋다는 것들은 절대 손을 안 댔죠. 그리고 남편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쫓아오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저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있어야 할 때는 꼬박꼬박 따라왔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미적지근한 반응이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와 준다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으니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의 마음도 풀리고 좋은 것들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일도 금방 생기겠지 했었어요. 그렇게 진료를 몇 번 받고 난 후 저는 본격적인 시험관을 진행하기 위해 난자 채취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통증이 엄청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집에 가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아픔이 찾아왔어요. 늦은 시간까지 잠에 들지 못하고 참을 수가 없을 정도여서 결국 저는 미안하지만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 믿을 사람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친구밖에 없었거든요. 영주야, 정말 미안한데 늦은 시간이라 병원에 전화를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물어볼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원래 이것도 난자 채취하면 이렇게까지 아픈 게 맞아 많이 아파 얼마나 아프길래 이 시간에 지금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네.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있어? 원래 그 정도까지 아프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내가 유달리 통증에 민감한 것 같아. 지금은 진료가 끝난 시간이라 상태를 보려면 응급실로 와야 할 것 같은데 나 지금 야간 근무하고 있으니까 일단 병원으로 와. 그렇게 저는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곧장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혼자 병원까지 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았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보, 집에 언제 들어와?
나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들어와서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또 병원을 가 애가 남의 허리 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다. 병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나 정말 아파서 그래? 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응급실로 와서 진료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꾸할 힘이 없어서 그냥 빨리 들어와 응급실까지 데려다 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했죠. 그러나 남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심지어 도를 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점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결국 아픈 배를 보여줬고 악을 지르며 대꾸했어요. 애도 못 낳는 게 병원 가면 애가 생겨. 아, 막말로 시험관 내가 빡빡해서 받은 거잖아. 그런데 왜 아프다고 난리야? 너는 병원 갈 자격도 없으니까 괜히 응급실 가서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 누워서 잠이나 자던지 해라. 지금 장난해? 아내가 아프다는데 그게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너는 유사만 하는 주제에 양심도 없냐? 난 뭘 좋아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왜 내가 응급실까지 좀 자가야 하는데? 너 지금까지 병원비로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나야말로 내가 쓴 돈 버느라 허리가 휜다고. 누가 보면 당신이 병원비 다 된 줄 알겠다. 유산했을 때도 그렇고 시험관 비용도 그렇고 내 가게 운영해서 번 돈으로 냈어. 아, 몰라.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니까 응급실에 가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은 제가 악에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냥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죠.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니 잔뜩 힘을 주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택시를 불렀고 결국 거의 기억하다시피 허리를 못 펴고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도 담당 교수님과 함께 와서 제 진료를 봐주었죠. 그런데 한참 진료를 보고 있을 때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의사분이 제가 있는 쪽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다른 선생님 진료를 받는 분이 옆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급하게 산부인과 전류가 필요하다면서 봐주실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제 담당이 교수님은 알겠다면서 일단 제 문제부터 해결한 후 가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상태를 체크한 후 담당이 교수님은 잠시 기다리라며 밖으로 나가셨고 대학 근무하는 친구는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제 좀 괜찮아요. 왜 간호사가 너 응급실 들어올 때 거의 허리도 못 펴고 들어왔다던데? 진통제 맞았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근데 내 남편은 어디 있어요? 아내가 아파서 쓰러졌다는데? 시간에 뭐가 바쁘다고 그림자도 안 보여. 안 되겠다. 내가 안 오냐고 한마디 해야겠어? 얼른 내 남편한테 전화 좀 해봐. 아니야. 공정일이 바빠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내버려도 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몇 시인데? 공장 핑계를 대. 아이. 공장이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오는 게 맞지? 이 문제는 친구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얼른 전화 좀 해. 그냥 좀 내버려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이런 건 옆에서 얘기해줘야 해. 내가 안 하면 지능씨 번호 가지고 있으니까. 내 휴대폰으로 한다. 친구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열을 내면서 직접 제 앞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가 연결된 순간 옆자리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도 저도 왜 이렇게 가까이에서 목소리가 들리지라고 생각하며 의아했어요. 친구도 화를 내려다가 목소리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들리니까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분명히 제 친구 이름이 화면에 보였을 텐데도 뜬금없이 본인의 절친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속삭이며 통화를 했죠. 상대방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데 혼자서 요즘 뭐 공장이 너무 바쁘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는 게 수상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는 곧 제 옆 침대에서 선명히 들렸고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켰고 소리가 들리는 옆자리 커튼을 젖혔죠. 그런데 남편이 어떤 임신한 여자의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갑자기 커튼이 젖혀지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꽂혔고 친구와 저는 기함을 하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컴퓨터로 검사 결과를 체크하고 계시던 의사 선생님은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오셨죠. 그리고는 옆자리 커튼을 젖힌 모습을 보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도 다른 여자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 남편 얼굴을 보고 기함하실 수밖에 없었죠. 사실 우리 남편이 공장에서 벨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항상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휴대폰에서는 벨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같은 응급실에 있으면서도 옆자리에 남편이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것이었죠. 게다가 보통 응급실에서는 정신이 없어 위급 환자들이 들어오다 보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의 목소리가 안 들렸던 듯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남편에게 전화를 할 때쯤 한 차례의 환자의 종이 끝난 건지 응급실이 조용해졌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와 친구가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커튼을 젖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배신감이 생기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친구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난리를 쳤던 것이었죠. 나는 아파 죽겠다고 해도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니 너는 지금 여자나 만나고 있어? 언니, 진웅 씨,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현미 놔두고 여자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여보. 일단 진정해. 아, 지금 링거 꽂았잖아. 지금 내 손에 달린 링거가 중요해. 저 여자 누군데? 당장 설명 안 해. 아까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임신한 것 같던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제가 눈이 돌아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크게 화를 내니까 그제야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 여자는 근무를 하고 있던 공장 사장님의 딸이었고 둘이 몰래 연애를 하다가 애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상황을 보니 누워있던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전혀 몰랐던 듯 싶었어요. 아니, 여태 어떻게 공장 사람들을 속인 건지. 하기야, 남편 놈이 1년 전쯤 이직을 했긴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년 동안이나 총각 행세를 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내라고 하면서 나타나니까 그 여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나 남편은 그 여자를 신경 쓰지 않고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제발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시아버지에게 들키면 본인은 저 세상에 가야 한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서 두 손 모아 빌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그 여자도 현실을 자각한 듯 보였죠.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남편 머리채를 쥐어잡으면서 본인이랑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앞으로 어쩌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의사와 간호사들은 달리와 말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더군요.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랑 같이 남편 머리채라도 쥐고 흔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일단 보는 눈도 많았고 저도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서 그냥 친구 도움을 받아 맡고 있던 링거를 뺀 후 응급실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가 잡고 있는 손을 떼어낸 후 급히 저를 뒤쫓아오더군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 인정했잖아. 저 여자랑 만났고 아이까지 가셨다면서. 그건 맞는데 사실 저 여자 내가 이용해 먹고 버릴 사람이었어. 뭐라고?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까지 가졌으니 좋다고 이혼할 생각이 없겠지? 아니야. 이유는 생각도 안 했어. 저 사람은 공장 사장님의 딸이니까.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투잡으로 돈 많은 여자를 물었던 거라고. 남편은 제 앞에서 바짓가랑 일 붙들고
진짜 사랑한 사람은 저라고. 그래서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며 울고불고 사정을 하는데 남편이 붙잡고 있는 다리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난리를 치다가 무심코 응급실 쪽을 바라보았더니 아이를 가졌다는 그 여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게 저와 하는 얘기를 다 들은 듯 싶었죠. 당연히 다가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겠구나 싶었는데 예상외로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곧장 응급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이 붙잡고 있는 다리를 억지로 빼낸 후 곧장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어요. 사실 원래는 곧장 시부모님께 가서 말씀해 드릴까 했었죠. 그런데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성격에 무작정 찾아가 얘기하게 되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 30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해요. 문 좀 열어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더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자 결국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듯 보였죠. 대신 저에게 문자로 잘못했다면서 시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달라며 구구절절 적어서 보냈어요. 당연히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났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받아보았더니 역시나 그 여자가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혹시 김현미 씨 휴대폰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어제 응급실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잠시 만나 뵙고 싶은데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저희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던 사람이에요.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좀 내주세요. 갑자기 전화가 오니 황당했지만 간절하게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는 임신을 한 상태이니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어제 옆에 계시던 간호사님이 친구분이라고 하시길래 여쭤봤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도 유부남인 줄은 전혀 모르고 만났어요.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관심 없고요.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오래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네, 어제 일 있고 난 후 친구들에게 전화했더니 따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요? 저 이대로 억울하게 버려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같이 복수하지 않으실래요? 어차피 바람 피운 남자를 용서하고 마음 맞춰 사실 생각 없으실 텐데요. 그 여자는 갑자기 저에게 같이 복수하자는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죠. 그러나 그 여자는 굴하지 않고 남편이 확실하게 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수를 하든 말든 본인은 무조건 할 생각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의 표정을 보니 정말 단호해 보였고 마음을 굳게 먹은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복수할 거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요. 진웅 오빠 부모님 찾아가서 돈 달라고 난리치게 만들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도 전에 부모님에게 오빠 이미지 안 좋아질까 봐 숨긴 게 하나 있거든요. 숨긴 게 뭔데요? 오빠가 야간 작업을 한다고 해서 혹시나 굶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저희 두 사람 사이를 모르고 계셔서 나중에 결혼 못하게 될까봐 일단 숨겼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게 뭔데요? 오빠가 야간 작업을 핑계대고 거래처가 끊긴 업체에게 돈을 받으면서 싼 값의 물건들을 빼돌리고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화물차로 물건들을 옮겨주는 모습과 돈 받는 것까지 영상으로 남겨뒀고요. 저는 그걸 복지에 이용할 거예요.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거냐고 물었더니 본인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노바에 대발하시면서 거래가 끊긴 업체 담당자에게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공장 동의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물건을 넘겨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니 손해액을 책정하게 될 거고 그 피해 보상금을 남편에게서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응급실에서 실려가기 며칠 전에 남편이 주식 투자를 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돈이 어디서 나서 주식을 한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부모님께 받았다고 했대요. 하지만 그 여자는 거래가 끊긴 업체에 제품을 넘기고 받은 돈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냥 못 본 척 눈을 감아줬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은 돈을 되돌려주고 싶어도 주식에 몽땅 털어 넣었으니 줄 수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 아버지 성격의 공장에 손해가 생기는 일은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고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이 두려워하는 시부모님을 찾아가 유유를 일으켜 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했고 그러면 본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모두 건네주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본인과의 살림을 차리는 사진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함께 복수를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함께 하겠다고 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남편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화로 전달을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날 곧장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전달받았고 알려준 아파트에도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증거물들을 확보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한창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걸어온 전화가 울리더군요. 성공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오빠네 집으로 가도록 유도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바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는 시댁에 몇 시쯤 가면 되죠? 곧 출발해요. 퇴근 시간이 6시니까 아버지랑 같이 그때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아,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오빠랑 남자친구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나한테 받아간 증거물들로 사실을 밝히면 될 것 같아요. 유부남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 임신한 것을 남편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까지 아시면 집안이 뒤집어질 텐데 정말 괜찮겠어요? 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저 외동딸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날 저는 그 여자가 얘기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밝히는 것보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돈 얘기를 꺼낼 때 다소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는 이미 남편이 한 짓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본인이 그런 짓을 한 것을 들키자마자 도망을 가서 공장에 출근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초를 발견한 후 남편은 어디 있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저는 뭐라고 하시던 신경 쓰지 않고 그 여자에게 받은 사진들과 따로 살림을 차린 사진을 보여주며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지는 지게 뭐냐고 노발다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남자친구라서 좋게 해결하자고 여길 데리고 온 거냐며 큰 소리를 치면서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하셨죠. 그 여자는 곧장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고 그 여자 아버지는 당장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잔뜩 화가 나 채로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남편의 집에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못 온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시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들어오지 못하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마누라 옆에 두고 돈 많은 여자를 꼬여내고 임신까지 시켜 게다가 공장에서는
도둑 판매까지 해서 돈을 벌어 먹어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너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저렴할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결국 남편은 부모님에게도 버려졌고 쫓겨나듯이 집을 나가야 했죠. 시부모님께서는 모든 일을 알게 되신 후 저에게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혼 소송 진행할 거라고 한 후 시댁을 나와 버렸죠. 다음 날 저는 예정대로 변호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고 곧장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 여전의 집에서도 난리가 난 듯 보였죠. 급하게 공장에 찾아가 잘못했다 싹싹 비는 남편에게 그 여자와 당장 헤어지라고 하고 아이도 태어나면 데리고 가라는 말을 했다더군요. 당연히 남편은 공장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죠. 결국 이번 일로 남편은 모두에게 버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예정대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고 증거물들도 워낙 많아 문제없이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공장에서도 소송을 통해 부당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는 남편과 만나면서 뜯긴 돈이 있었는지 추가로 고소를 해서 모조리 받아냈다고 해요. 물론 남편은 소송이 끝난 이후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일용직 일이나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달아나는 노루를 보고 얻은 토끼를 놓았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뜻인데 지금 보니 딱 제 전 남편이 그 꼴인 듯 보이더군요. 지금 전 남편은 망하고 돈 없이 살고 있지만 반대로 저는 이혼 후에 훨씬 더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덮밥집 운영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장사가 너무 잘 되었고 덕분에 옆 지역에 2호점도 낼 수 있었죠.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너무 잘 되고 풍족해져서 요즘은 그냥 행복하답니다. 그러나 저는 전 남편과의 일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열심히 봉사와 기부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사는 내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심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제 못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